다음은 서울대학교 화학부 신성민 교수님께서 기초과학 R&D 지원체계 혁신의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대 화학부 신성민입니다. 15분 정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좀 힘들고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좀 구체적인 논의들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사회가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두 개의 특징은 불확실성과 복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이러한 도전을 받았을 때마다 역사적으로 과학이 그 어둠을 걷어내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과학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앞서서,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는 시기에 최근에 최정영 학술원에서 기술 패권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저도 잠깐 포럼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기술 패권 시대의 추격자 프레임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추격자 프레임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근데 선택과 집중이 왜 앞으로는 힘들 것 같으냐면, 이 미래의 유망 기술을 예측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우리가 어떤 선택과 집중만을 하다 보면 지속적인 위기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생태계 전반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격자 프레임은 되지 않고, 정권을 넘어서 중장기 비전을 갖고 있는 지속 가능한 국가 R&D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R&D 삭감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연구비 사다리가 끊어지는 경험들을 많은 연구자들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는데, 저희 나라는 특히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기술 패권에 있어서 인재 격차가 생기는 것, 그리고 사람과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국가 전략으로 너무도 나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 패권을 이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할 텐데, 예산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거버넌스, 앞에 발제자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계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전략에 대한 이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과학기술로 설계하는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제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나중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에 발제자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현재 포항공대 총장으로 계신 김성근 교수님과 같이 고민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래의 그러한 도전, 그러한 많은 파고가 있는 바다에서 대한민국호라고 하는 배가 좌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튼튼한 선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선체를 작게 만들고 그 위에 짐을 더 얹어놓는 형태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파도에서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20년 전의 생각이었고, 지금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초과학을 강조하지 않고 기술과 성장 동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추격자일 때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전할 때도 해봤지만 깜깜할 때 앞에 차가 있으면 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 차를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지만 앞에 차가 없이 자기가 앞서서서 맨 앞에 가는 차는 앞에 전조등이 없으면 절대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고 갈 수가 없습니다.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는 이러한 전조등의 역할을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조등 없이 동력만을 갖고 있는 차는 앞서서 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학회 학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국제화학회 아유팩 회장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서 잠깐 덧붙였습니다. 이 아유팩 회장님이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기초과학에 있어서는 말에 비유했을 때 월크호스, 즉 일을 아주 잘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와일드 홀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말이 있어야지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와일드 홀스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코멘트는 NIH 디렉터를 했던 노벨 수상자 마무스가 이야기했던 건데요. 사이언스라고 즉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케오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케오틱한 거를 싫어하는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과학을 정부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 입안자 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며칠 전인가요? 그러니까 현 정부 이제 새 정부에서 풀뿌리 연구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신 것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풀뿌리 연구를 왜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내용은 마찬가지로 20년 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기초과학,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논리를 만들 때 그 당시에 3년 연속 일본에서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노요리 교수님은 누구나 화학에서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마치 후지산에 이미 올라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인 이 시라카와 교수님은 우리나라로 치면 기본 연구비를 받는 연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다나카 박사라는 분은 비정규직 교원 혹은 비정규직 연구자입니다.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연구자가 3년 연속으로 일본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후지산에 있는 분들만을 뽑아서 몇십억을 주는 것이 우리가 노벨상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훌륭한 인력이 있긴 하지만 인력이 많거나 자본이 아주 크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 옥수수 농장에서 대량으로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과학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 혹은 중국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풀뿌리 연구를 지원을 해서 대체 불가능한 지식을 찾아가는 개인 연구자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풀뿌리 연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좋아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고 신해철 가수가 넥스트를 그만두고 영국으로 간 때에 그 이유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해철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영국에 온 것은 영국의 음악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나만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이 해야 될 것은 대체 불가한 서구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과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긴 한데 약간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여기 써 있는 말들이 진짜 혁신적인 실행 전략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MT 레토릭인지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강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10년, 20년 동안 강조했던 연구자 생애 주기별 지원을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연구 심화 단계별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미안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말장난입니다. 생애 주기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업으로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 지원 체계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풀뿌리 연구를 하려면 하나하나의 개인의 연구자가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왼쪽의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 지원 체계를 그린 건데 되게 비슷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힘든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의 결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키스텝의 연구에 의하면 기초연구사업군에서 1번은 선정률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 비해서 우리는 선정률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연구자들이 가장 또 프러스트레이션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밑에 이 키스텝에서 분석한 걸 보면 이 이유는 연구 종목 간 예산 배분의 유연성 덕분에 연구 종목별 예산 및 과제 수를 공개하지 않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제 수를 매년 발표를 해버리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본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앞서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구 지원 체계에 대한 얘기도 되어 있는데 사실 연구 지원 체계에서 분야별 지원 얘기가 있는데 분야별 지원은 사실 지난 정부 전에 연구재단에서 이미 각 학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화학회에서 2022년에 기획연구를 한 것을 보면 이미 저희는 우리 화학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의 지원 체계는 다양성과 수월성의 균형을 맞춘 안정적 연구 지원 체계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오른쪽에 보면 다양한 새로운 분야의 로드맵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도 고민을 했는데 이러한 이 분야별로 고민을 했던 분야별 지원에 대한 고민들이 몇 년 새에 없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다시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지만 이런 것들도 각 분야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초과학, 특히 기초연구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네이처 인덱스의 2016년과 2024년에 가장 큰 눈에 띄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중국의 엄청난 도약입니다. 그러니까 탑 10을 전부 중국이 휩쓸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 전에 2025년 발표된 기관 순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버드가 1위에서 밀려났고 중국 과학원이 1위로 올라올 정도로 중국이 엄청나게 이 대학 기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위에 표는 이 GDP %로 우리나라의 R&D 예산의 수준인데 우리나라가 2등인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구성을 봤을 때 위에 표가 보여주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R&D %가 높은데 사실은 민간의 투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인데 이 정부가 투자하는 것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빨간색으로 들리는데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정부의 투자 중에서 오리엔티드 즉 목적을 가진 투자가 너무 많습니다. 목적이 아닌 투자가 너무 적고요. 또 하나는 맨 오른쪽에 있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갖고 있는 GUF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GUF가 무엇이냐면
이 왼쪽 그림에서 그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반 대학 진흥금입니다. 즉 제너럴 유니버시티 펀드인데 이것은 대학의 기본 연구 인프라를 지원하는 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왜 없냐? 미국은 간접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간접비에서 이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몇 년 전에 그 기초연구연합의 발표 자료를 갖고 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그 이 외국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연구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갖춰준 상태에서 연구자들이 연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제에 따라서 그 연구비만 주고 알아서 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정책을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그 깊게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재 양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시간상 모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과계정통부하고 교육부에서 활성화 대책할 때 문제점은 이제 이공계 깊이가 다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박사 석사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더 이 문제를 크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이 오른쪽이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 밑에 보시면 사실은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서 과학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높은데 과학기술을 직업으로는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뭐 해결책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처우를 개선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좀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솔루션은 뭐냐면 과학기술자, 특히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은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심은 경제적인 보상 많이 자부심이 아닙니다. 자부심은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느낌이 있어야 기초과학을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자부심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제가 뭐 길게 얘기 안 했지만 예산 투자나 독립된 거버넌스 얘기는 많이 안 했지만 이것도 중요하고요. 기초과학을 포함한 기초연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강조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인력 양성 전략은 사실은 사회 변혁도 사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도래할 미래 복합 도전 사회에서 이 과학만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과학을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책 자체가 신뢰와 존중에 기반해서 연구자가 주인이 되는 과학기술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